네. 자, 34회 FAT 1급 34회 실무 이론 평가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여러분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죠? 5가지 다 알고 계시겠죠? 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소. 이 5가지는 아직 암기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5가지 암기하는 것은 요보다 아래 등급이에요. FAT 2급 수준에서 그런 문제를 평가하는데 FAT 1급은 아예 안 나오죠. 예. 안 나온다고 해서 몰라도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런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1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손익계산서 항목이다. 예, 답은 찾았네요. 예, 벌써 1번 답은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우리 자본에서 배웠잖아요. 예, 자본의 5가지 분류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예, 이렇게 5가지니까요. 1번은 틀렸어요. 예, 시험 볼 때는 1번 하고 바로 2번 문제로 넘어가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연습이니까 2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분류. 오케이. 3번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원칙이냐 하면은 아시는 분.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무슨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응? 무슨 답이 들리는 것 같은데? 답이 들리는 것 같아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예.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 원칙이 언급이 별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예.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비용을 계산할 때는 재무제표의 비용을 계산할 때는 수익하고 같은 기간에 있는 것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돼요. 예. 수익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같은 기간 거를 가지고 수익 비용을 집계해야 그게 제대로 된 손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네,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는 오직 이것만 알아둡시다 그랬죠. 우리 FAT 1급 이론하면서 현금 흐름표하고 자본 변동표는 말이죠. 작성에 관한 것은 출제가 안 되니까 현금 흐름표를 우리가 만들 때 3가지 현금 흐름표로 구분해서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렇게 3가지로 이것만은 알아둬야 된다. 그러면 자본 변동표는 어떻게 분류할까요? 아까 우리 자본 5가지 분류 있었죠?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변동 관계를 잘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1번이 답이었고요. 네, 아주 쉬운 문제가 나왔고 2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건 대부분 다 가산되죠. 취득 관련 비용이, 그죠? 예, 근데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 바로 답이 보이네요. 예, 보유 사용 중인 건물. 그럼 보유 사용 중인 건물이니까 이건 보유에 관련된 비용이지 취득 관련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건물은 운송보험료가 안 들겠군요. 예, 건물은 운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유형자산 중에 기계장치 같은 거, 예를 들면 여기 1번에 기계장치 구입 시 지출한 운반비도 있겠지만
기계장치 구입 시 지출한 보험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계장치를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만약에 저기 일본에서 배로 구입을 한다고 볼까요? 그러면 일본에서 딱 배 선적해서 인천항으로 올 때까지 해상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서 뭡니까? 그 기계가 손실되면은 우리가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운송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해상운송보험에. 그 보험료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아주 쉬운 문제네요. 보유 사용 중인 건물에 대한 화재 보험료를 우리가 취득원가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1번 기계장치 취득 시 지출한 운반비 포함해야 되고, 토지 구입 시에 지출한 취득세 포함해야 되죠. 차량 구입 시 지출한 취득세. 그래서 여러분 취득세는 전부 취득원가에 포함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취득세는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이 된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순탄합니다. 2번까지. 그렇죠? 자, 3번. 다음 거래에서 매출 채권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받으러 어음 받은 것과 외상 매출금 두 가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상품 1000개를 개당 5,000원에 판매했답니다. 판매 대금으로 현금 50만원과 전자음 200만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매출액을 보면 1000개 곱하기 5,000원. 그래서 500만원이죠. 총 매출액이 500만원이죠. 매출 수익이. 자, 차변에 오는 것은 현금이 50, 그리고 받을 어음이 200, 그리고 나머지 외상이니까 250이 외상 매입금이죠. 맞나요? 외상 매출금이죠. 네, 외상 매출금. 그러면 요 두 개가 뭐에 해당이 돼요? 매출 채권에 해당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딱 분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변에 요 수익이라고 표시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분계할 때는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이 1000개 곱하기 5,000원에 팔았으니까 500만원. 1000개 곱하기 5,000원은 500.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게 현금 한 요만큼 쓸걸. 50만원. 그리고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금이 각각 200과 250. 그래서 답은 450이 답이 되더라. 이것도 쉽죠? 혹시 3번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1, 2, 3번 아주 쉽게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방 답 콕콕 찍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4번 다음 대화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바르게 한 사람으로 짝지어진 것은 이랬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네요. 임차료 미지급분에 대한 결산 정리사항을 누락할 경우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랬습니다. 임차료 미지급분을 누락했답니다. 임차료는 비용인데 비용 발생을 누락했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딱 옵니까? 임차료 미지급분을 결산 정리해서 누락했다. 선생님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임차료 미지급분을 누락했다. 비용을 누락했구나, 이렇게 오죠? 자, 그러면 영주가 자산이 과소계상됩니다. 비용 발생시키고 차변에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거 부채인데, 그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보라, 자산이 과대 계상되겠는데요. 자산하고 상관없죠. 비용 발생, 부채 증가니까. 민혁이 비용이 과소계상됩니다. 민혁이 맞았어요. 범수, 부채가 과소계상됩니다. 맞았어요. 그래서 민혁이와 범수 답이 1번에 있나요? 1번이더라 이겁니다. 자, 이 4번 문제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면서 수익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관한 문제를,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이론에서도 한 주 문제를 놓치게 되고, 나중에 결산 문제에 또 나오면 그게 4점의 영향을 주어가지고 여러분이
보통 6점 내지 8점을 놓치게 된다라고 했던 문제가 바로 이 4번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금방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분계를 써보시라 이거. 이 분계를 표시해 보시라 이거. 네. 자, 임차료 미지급분에 대한 결산정리 사항을 누락했다. 그러면 결산정리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아하. 이 분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예. 미지급했으나 단기 거니까 미지급이라는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결산 수령 분계는 12월 31일자에 차변의 임차료 5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또는 미지급 보험료 5만원. 따라서 차변의 임차료는 비용 발생이요. 대변의 미지급 비용은 부채 증가다 이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면 이 문제를 바로 맞출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 분계의 사실을 모르면 이 문제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민혁이가 왜 맞았느냐? 비용이 과소계상됩니다. 비용 발생을 누락시켰으니까 지금 이걸 누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작아졌죠. 비용 과소. 그 다음에 범수는 왜 맞느냐? 부채가 과소계상됩니다. 예,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이걸 누락시켰죠. 예, 그러니까 부채가 작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학생이 맞는 대답을 했고, 예, 이 두 학생이 틀렸던 것이다. 이런 분계 가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는 다음 자료에 의해 주식회사 한공의 2019년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재고 단가 결정 방법은 총평균법으로 한다 이랬습니다. 네, 총평균법은요, 예, 평균 단가를 구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구해서 곱하기 매출 원가니까 매출 수량. 여러분 총평균법은요, 간단합니다. 언제나 모든 거에 평균 단가를 적용해요. 평균 단가. 그러면은 평균 단가를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매출 수량에 곱하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되고, 재고 수량에 곱하면 그게 재고 금액이 되고. 네. 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 단가를 한번 구해 볼까요? 자, 2019년 1월 1일 날 기초가 8만 원인데 이게 800원짜리예요. 예. 자, 8만 원 더하기. 자, 한번 메모장에다 한번 공식을 써 볼까요? 그러면 요만큼 올려 놓고 써야 되겠네요. 자,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8만 원 더하기 금액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 36만원 36만원 더하기, 그 다음에 또 상품 매출은 제외하고, 상품 매출 제외하고,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이 뭔가요? 실제 기말 상품 재고 수량 120개. 네, 수량 차이 3개는 정상적 간모고 2개는 비정상 간모다. 오, 그래요? 그러면 정상 간모 3개를 나중에 수량을 판단할 때 정상 간모 3개. 자, 일단은 평균 구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요 마지막 여기 여기 매출하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이 평균 단가 구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데이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평균 단가는 이 2개만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더해서 나누기 수량의 합계를 구합니다. 처음이 100개였고 그 다음이 몇 개였어요? 400개였어요. 예. 그러면 500개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 나옵니다.
44만 원에 500개. 880원이에요. 예. 그래서 평균 단가 880원. 이걸 빨리 구해내야 돼요. 자, 그러면 매출 원가니까 매출 수량을 곱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문제를 읽다 보니까 매출 수량이 여기 375개를 팔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375개로 하면 틀릴 것 같아. 예, 왜냐?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이게 지금 500개를 사가지고 375개를 팔았다면은 말이죠. 500개 빼기 375개면 재고가 125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5개가 부족한 거예요. 감모 손실 5개가 있다는 거예요. 120개밖에 없죠? 감모 손실 5개인데 그 중에서 3개는 정상 감모요, 2개는 비정상 감모. 그러면 여러분 배웠죠? 3개는 매출 원가, 2개는 예, 영업의 비용. 예.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3개는 매출 원가에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를 말이죠. 아까 판매 매출에 375개에다가 여기 3개를 더해야 돼요. 예.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매출 원가 계산하실 때 공식을 계속해서 써보면 자, 수량이 매출 수량 375만 쓰는 게 아니라 375 더하기 감모 손실 3개를 더해서 곱하기 평균 단가 880을 곱하면 이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매출 원가를 한번 산출해 볼까요? 378개 곱하기 880원 332640 나오는데요. 332640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해 보셨나요? 네, 이렇게 산출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4번까지는 굉장히 순탄하게 답을 콕콕콕콕 찍을 수 있는 문제였는데 여기 5번에 와서 약간 시간이 투자되는 네, 시험 시간을 써야 돼요. 네, 좀 시간을 쓰면서 요 밑에 거에서 요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요 3개와 2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다. 네. 자, 5번에서 여러분 좀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시간이 있으신 분은 이게 풀면 되고요. 자, 이런 문제는 내가 지금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뒤로 미로 패스 해놓고 나중에 풀고 와서 이건 풀면 돼요. 똑같은 2점인데 예, 이런 문제는 콕콕 찍고 갈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 좀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개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랬죠. 네, 제가 문제를 화면에 띄워드렸고 여러분 화면에 띄워놓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차변의 개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주식회사 한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제의 주식 1000주를 한 주당 6,000원에 취득을 하고 거래수수료 10만 원을 지급했다. 회사는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랬습니다. 자, 장기 보유 목적으로 주식 1000주를 샀을 때 우리는 개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됩니까? 네,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해야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는 이 거래 수수료를 단기에 비용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자산은 취득 비용을 전부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10만 원을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1000주 곱하기 6,000원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600만 원에다가 요 10만 원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610만 원이 되겠죠? 예.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요 1000주 곱하기 6,000원, 600만 원에다가 거래 수수료 비용을 더하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자산 증가 610 4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이 주식을 취득할 때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에 비용 처리하고 취득원가에 더하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했다면 차변이 그냥 600이에요. 10만 원은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장기 보유 목적인 것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을 한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감가상각비 여러분 잘 아는 거죠? 1번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재무상태표의 자산 총액을 감소시킨다. 자,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차감 계정이 발생하죠. 자산의 차감 계정. 그래서 자산 총액을 감소시킵니다. 예.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만큼 자산이 감소하게 돼요. 2번 정률법을 적용한 경우 상각률이 정해지면 잔존가액 자료가 없어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정률법의 우리 감가상각 방법은요. 이 잔존가액을 이용하지 않죠. 예,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줘요. 잔존가액을 빼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률법 공식 네 한번 또 써보고 갑시다. 정률법 네. 정률법 어떻게 구합니까? 취득 원가 빼기 예, 감가상각 누계액 예, 곱하기 예, 상각률 예, 정률 예, 또는 상각률 예, 정률 또는 상각률 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첫 해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첫 해에서는 항상 예, 제로가 되잖아요. 감누가 어딜 봐도 잔존가치가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은 설명이 되죠. 예, 잔존가액 자료가 없어도 감가상각비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매년 일정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게 된다. 맞죠? 네. 4번 처분되는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있어야죠. 예. 왜 그러냐면은 처분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란 말이죠. 예,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이기 때문에 판매관리비의 증가나 감소에 의해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영업이익이 떨어질 것이고 감소. 만약에 감가상각을 안 하면 영업이익은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영향이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판관비다 하는 거. 판관비. 다음에 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연령분석법을 적용하여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산출하고 있다. 아, 이 연령분석법이 말이죠. 유행 같아요. 네. 여러분 기출문제 30 우리가 2회까지 풀어봤었나요? 아까 이 32회도 이거 나왔고 31회에도 나왔어요. 예. 근데 34회에도 나왔군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지. 매출채권 연령별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충당금은 얼마인가? 그런데 결산 전 대손충당금은 12만 원이 있다. 네. 그러면 이거 다 계산을 해봐야 돼. 자, 3개월 이내 거 5%라고 하니까 6, 5, 30 3만 원. 네.
30만 원의 10%는 3만 원. 20만 원의 40%는요? 8만 원. 예, 8만 원. 이래 가지고 이걸 다 더했더니 14만 원이 예, 대손 예정액이에요. 추정액. 그런데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 차액이 12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2만 원만 추가 설정하게 되죠? 자, 물어본 것은 뭐를 물어봤냐면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을 물어봤어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대손 충당금은 바로 이 금액이 표시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12만 원 있으니까 2만 원만 추가 설정함으로써 결국에 이 대손 예상액 14만 원이 대손 충당금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답이 되려면 질문을 내가 누구에게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질문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예, 질문을 두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충당금이 얼마요? 하면 14만 원이지만 질문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2만 원. 2만 원만 추가 설정할 때 차변의 대손상각비 비용 발생하니까. 네. 여러분 도사 됐어요. 자, 이제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한 주식회사 한공의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으라는 거죠. 주식회사 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이고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라. 자, 5월 10일 날 재무팀의 회식비가 11만 원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네, 복리후생비네요. 그죠? 네,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거래처와 저녁 식사 후 22만 원 부가가치 포함해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네요. 이건 접대비네요. 그죠? 네. 보기에 뭐가 있을까요? 1번 보니까 5월 10일 거래에서 차변에 기록될 비용은 11만 원이다. 맞았나요? 네, 틀렸습니다. 네. 얼마로 표시될까요? 10만 원. 네. 이 5월 10일 분계는요. 5월 10일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10만 원, 부가세 대급금 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11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기록된 비용은 이 복리후생비 하나란 말이에요. 복리후생비 10만 원.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네,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 1번에 답이 있으니까. 이 답을 4번에 넣으면 1번부터 3번까지 다 읽고 가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배려해 준 거예요. 출제위원이 답을 1번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시간 절약하라고. 네, 근데 한번 2, 3,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틀렸는지. 5월 19일 거래에서 차변에 기록될 비용은 22만 원이다. 5월 19일에 저녁 식사 법인카드니까 미지급금이죠. 네, 미지급금 22만 원 맞죠? 대변의 미지급금은 차변의 비용을 물어봤군요. 예, 그렇죠. 차변의 왜 비용이 22만 원이냐면은 이거는 공제를 못 받으니까 부가세 대급금 분계를 안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5월 19일 날 이 거래의 분계는 차변의 접대비 22만 원, 대변의 미지급금 22만 원 이런 회계 처리를 하는 거죠. 다음에 3번은 5월 19일에 거래에서 차변에 기록될 계정 과목은 접대비다. 5월 19일에 차변의 접대비 맞죠? 예, 맞았어요. 다음에 4번 5월 10일과 5월 19일 거래에 대변에 기록될 계정 과목은 동일하다. 예, 미지급금으로 동일하죠. 1번 쉬운 문제였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틀린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랬습니다. 틀린 답변. 자,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오늘은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부 통제 제도 목적 몇 가지 배웠어요? 세 가지. 세 가지 배웠죠? 예. 효율적 효과. 그다음에 재무제표의 신뢰성. 그다음에 법률이나 정책 준수.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선생님이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목적이 어떤 것들인지 말해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면 됩니다. 자, 명호는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오케이. 잘 알고 있어요. 미영이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예, 잘 말했습니다. 철수, 관련 법규, 감독 규정, 내부 정책 절차의 준수. 네, 맞았어요. 영희가 다른 소리 했나 봐요. 회사 이익의 극대화. 물론 이 자체 물론 기업의 그 목적은 회사 이익의 극대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기업의 운영 목적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답은 영희가 답이 된다. 자, 이제 11번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주로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을 많이 물어봐요. 1. 면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 맞았나요? 예, 일반 소비세. 2.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간접세. 맞았습니다. 3번.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물세. 맞죠? 네. 예를 들어서 납세 의무자를 고려하는 세금은 우리가 5월 달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인세라고 합니다. 인세.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과세를 해요. 예, 그래서 부모님이 60세 이상의 그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 또 부모님이 70세를 넘었느냐, 또 가족 중에 뭐 자녀가 몇 명이냐,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세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1, 2, 3이 다 맞았네요. 4번. 수출하는 상품에 대하여 생산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예, 생산지국이 아니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그래서 11번은 답이 맨 끝에 있었네요. 네. 끝에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여러분, 과세 표준이라는 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공급가에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는 것이 바로 과세 표준이고, 과세 표준이 아니라는 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 화물용 트럭의 매각대금. 이거 과세 표준이죠. 예, 과세. 2번. 할부 매출액의 이자. 맞죠? 저기가 아니잖아요. 이자 중에 그 과세 표준이 아닌 이자가 뭐죠?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만은 할부 이자는 과세 표준. 3번. 반환 조건부 용기 포장 비용. 예, 용기는 반환할 거예요. 여기 반환 조건부잖아요. 용기까지 판 게 아니에요. 용기는 회수할 거다 이거죠. 회수하는 걸 우리가 반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수하는 용기의 포장 비용은 과세 표준이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다. 3번. 그다음에 4번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포장비. 대가의 일부로 받는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다 과세 표준이에요. 받았다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럼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장비도 만약에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용기 포장비, 그건 과세 표준이에요. 돈 받았으니까. 회수할 용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에서는 공급자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다 납세 의무자예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수입의 경우는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 될 수도 있죠. 예,
개인도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입의 경우. 자, 1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예. 1번이 답이 돼버렸네요. 네. 여러분, 영세율 적용받는 사업자가 아니다라면 영세율 사업자한테 환급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영세율 사업자는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에 대해서 환급을 해줌으로써 완전 면세 제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영세율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아니라면 말이 안 된다. 1번 옳지 않습니다. 다음에 2번. 면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고 협력 의무만 있다. 네, 납세 의무 없습니다. 면세 사업자. 그래서 협력 의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걸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면세 사업자가 세금 신고하는 기간은 바로 5월 달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제출을 해주면 돼요. 다음에 3번.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맞죠? 4번.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죠? 1번. 아까 답이 됐다. 다음에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영세율 물어봤습니다. 1번.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맞죠? 부분 면세 제도이다. 예, 답이 1번에 있었어요. 예. 34회 문제는 1번과 4번에 주로 답이 있네요. 1번. 네.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영세율. 네, 답은 1번입니다.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네. 항상 매번 옳지 않는 게 아니군요. 중간중간에 옳은 것도 물어봐요. 자, 2번 부분 면세가 아니라 완전 면세니까 2번 틀렸고, 3번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환급해 주죠. 네, 4번 영세율을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없어요. 영세율 적용을. 면세는 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면세 포기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영세율을 왜 포기하겠어요? 아니, 매입세 공제해 주겠다는데 그걸 포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도 없죠. 예. 그래서 4번 옳지 않다.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1번만 옳은 거예요. 다음 마지막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 전자제품 제조업이랍니다.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구하면 얼마요? 이랬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예.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뭐 그렇다면 쉽죠. 자, 부품 구입 매입세액 공제받아야 되죠. 공장 부지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습니까? 예, 토지 관련이네요. 못 받아요. 다음 대표이사 업무용 승용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습니까? 예, 승용차기 때문에. 예, 만약에 1000cc까지도 괜찮죠? 근데 1000cc를 초과했어요. 그다음에 거래처 접대용 선물 구입에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습니까? 예, 접대비기 때문에.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대부분이네요. 그래서 다 더해 보니까 1210만 원인가요? 1160인가요? 네, 그래서 4번이 답이더라. 네, 이런 34회 수준으로 여러분이 아마 출제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여기서 1개 내지 2개만 틀릴 것 같아요. 다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그 정도입니다. 1개, 2개도 실수로 아니면 너무 복잡해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풀면 풀 수 있는데 급하게 풀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어요. 아까 그 계산 같은 거, 평균법에 총평균법으로 매출원가를 구하라 이런 것도 시간을 충분히 주면 차분하게 다 누구나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쫓기다 보면 이게 뒤에 3개하고 2개 이걸 판단을 말이죠.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 막 복잡해져. 이 3개, 2개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지? 네. 정상적 감모는 매출원가, 비정상적 감모는 영업의 비용.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무 수행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프로그램 실행돼 있죠? 닫지 않으셨죠? 준비됐죠? 네. 자, 주식회사 드림전자. 일단 여기서 저장을 한번 끊어놔.